아빠도 결국은 저보다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12년 전 막내딸 지은이가 집안을 등지며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대한건설 회장이었던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나며 충격적인 유언장을 남겼어요. 큰아들 민호는 수천억의 재산을, 둘째 민수는 수백억을 상속받았지만 12년 만에 돌아온 딸 지은이에게는 고작 앵무새 한 마리만 남겨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 그 앵무새가 입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금고 비밀번호, 지은이 생일, 324, 진짜 유언장, 서재 금고. 과연 이 앵무새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축사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한건설 50주년 기념식장은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죠. 박 회장님께서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셨어요. 50년이라 정말 긴 세월이었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박 회장이 일생일대의 꿈을 이룬 날이었어요. 1950년 경상남도 산청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소년이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궈낸 거죠. 하지만 무언가 허전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박 회장의 얼굴에는 75년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박 회장의 몸이 흔들리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회장님, 최 비서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박 회장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큰아들 민호와 둘째 민수가 급히 달려왔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흔들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들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박 회장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겠구나. 최 비서는 30년 동안 박 회장을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박 회장은 시골에서 맨손으로 올라와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자면서 건설 현장을 누볐어요. 28살에 김 여사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작은 건설업체 사장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중소기업 사장의 딸로 당시로는 박 회장보다 훨씬 좋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성실함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 민호가 태어났을 때 박 회장은 정말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내 뒤를 이어 더 큰 기업을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말하며 민호를 안고 돌았어요. 2년 후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내 사업을 이어갈 후계자들이 생겼다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제는 박 회장이 너무 일에만 매진했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업무 미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민호와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죠.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 같아. 민호가 어릴 때 민수에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박 회장은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공부와 성적, 미래의 사업 계승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큰아들이니까
나중에 회사를 이어받아야 한다. 지금부터 경영학을 공부해야 해. 민수는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어 형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이미 다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박 회장이 40세 되던 해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미 아들 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박 회장의 마음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거죠. 작고 예쁜 딸을 보며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박 회장은 42세였습니다. 이미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라 있었고 조금은 여유가 생긴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은이에게만큼은 유난히 애정을 쏟았습니다. 주말이면 지은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고 놀이공원에도 갔어요. 아들들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일들이었죠. 지은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사주고 예쁜 옷도 골라서 입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 회장의 모습을 보며 민호와 민수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어요. 자신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만 들었는데 지은이에게는 그런 압박을 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지은이만 예뻐해. 우리한테는 왜 저렇게 안 해줬지? 형제들의 이런 감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최 비서가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지켜본 박 회장의 모습 중에서 가장 외로워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양에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막내딸 지은이 생각이 났거든요. 프랑스 어디선가 살고 있을 딸의 모습을 상상하며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제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지은이는 정말 똑똑해. 박 회장이 5살 된 지은이의 그림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얼굴을 그린 거라며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잘 그렸구나. 우리 딸은 예술가가 될 거야. 박 회장이 지은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민호와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모습이었거든요. 민호야, 수학 몇 점 받았니? 95점이요. 5점은 왜 틀렸어? 더 열심히 해야지.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만 말했어요. 김 여사의 절친인 조 여사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나, 지은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그런데 박 회장님이 지은이만 너무 예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 여사가 김 여사에게 속삭였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아들들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김 여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박 회장의 태도가 못마땅했어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들들이 집안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지은이만 예뻐하는 것 같아요. 민호와 민수도 우리 아들인데요. 김 여사가 박 회장에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될 텐데 너무 애지중지하지 마세요. 이런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지은이는 어린 마음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는 성격이 온화하고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공부했고 경영학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운함이 있었죠. 아버지는 왜 지은이에게만 저렇게 자상하실까? 민수는 형보다 좀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꼭 변호사가 되어야 하나요? 다른 길은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민수가 고등학생 때 물었습니다. 안 된다.
너는 형을 도와서 회사 법무를 담당해야 해. 박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달랐습니다. 지은아, 너는 뭐가 되고 싶어? 화가요. 그래, 우리 지은이는 예술가가 되는 거야. 돈만 아는 사업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박 회장이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목격한 민호와 민수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왜 우리는 선택권이 없고 지은이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지? 민수가 민호에게 불평했습니다. 형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 민호는 착한 성격이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동생의 말에 공감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아들이니까. 민호가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지은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대상을 받았대. 박 회장이 회사 임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지은이만을 위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학교에서 반장에 당선되었을 때나 민수가 웅변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그런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잘했구나. 계속 열심히 해라. 이 정도의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조 여사가 또 놀러와서는 김 여사에게 말했어요. 박 회장님이 지은이한테만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들들이 삐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도 그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말을 안 들어요.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똑똑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기와 피아노 연주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고 하셨어요. 지은이가 집에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은이가 그렇게 잘 그려? 아빠한테도 그림 하나 그려줄래? 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지은이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지은이가 아빠 얼굴을 그려서 선물했을 때 박 회장은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빠가 평생 간직할게. 그 그림을 사무실 책상 위에 액자로 만들어 놓고 매일 보며 흐뭇해했어요. 하지만 민호와 민수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줘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열심히 만들었구나.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형제는 점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최 비서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회장님, 민호와 민수에게도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을 사랑해. 하지만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엄하게 키워야 해. 지은이는 달라.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박 회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최 비서는 이런 방식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서울의 유명한 미술대학에 합격했을 때 박 회장은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 회사 직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술을 해서 뭐 할 건데? 민수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집안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김 여사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지은이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같은 미술과에 교환학생으로 온 피에르라는 프랑스 청년이었어요. 피에르는 파리의 작은 갤러리 집안 아들로 미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지은아, 너의 그림은 정말 특별해. 감정이 살아있어.
피에르가 지은이의 작품을 보며 말했어요. 지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함께 미술관을 다니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피에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신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은이가 대학교 3학년 때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데? 박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피에르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지은이의 집이 이렇게 크고 좋을 줄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은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피에르가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피에르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반갑습니다. 지은이가 행복하면 저도 기뻐요.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와 민호, 민수의 반응은 달랐어요. 외국인이라니. 조 여사가 김 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지은이가 외국으로 떠나면 어쩌려고 해요? 김 여사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과 정말 진지한 사이야? 네, 오빠. 저는 피에르를 정말 사랑해요. 지은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 사람 같은데? 민수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거든. 민호가 형다운 조언을 했지만 지은이에게는 간섭으로 들렸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가문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은이가 반발했습니다. 이런 지은이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순수했던 막내딸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 여사가 김 여사에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손주들도 외국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집안대가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 여사의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 지은이 일 좀 말려야 해요. 외국인과 결혼하게 놔둘 순 없잖아요. 김 여사가 박 회장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지은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국적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가족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특히 민수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피에르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지은이도 그럭저럭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야죠. 민호도 동생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점점 가족들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도 이런 상황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은아, 내 가족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문제인가? 피에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지은이가 피에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박 회장은 그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을 사랑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최 비서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장님, 지은이 양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만은 달리 대해주었던 아버지도 결국은 다른 가족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도 결국 저보다는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하시는 거네요. 지은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피에르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지은이와 피에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수록 가족들의 반대도 심해졌어요. 특히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와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김 여사가 지은이를 부르며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해. 피에르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와는 너무 다르잖아. 김 여사가 설득하려 했지만 지은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엄마, 저는 피에르를 사랑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살 거야?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사랑하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지은이의 대답을 들은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나중에 후회할 텐데. 김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더욱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 내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오빠는 왜 저의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요? 지은이도 맞섰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을 생각하라는 거야. 피에르가 너를 프랑스로 데려가면 우리는 언제 볼 수 있겠어? 민수의 말에는 나름의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지은이에게는 이기심으로 들렸어요. 민호도 형으로서 지은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은아, 오빠 말 좀 들어봐. 피에르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가족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들도 저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체면만 생각하는 거네요. 지은이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박 회장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이가 행복하면 된다고 했지만 가족들의 계속된 반대에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아빠도 내 행복을 원해. 하지만 가족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니? 박 회장이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아빠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시네요. 저만은 다르게 생각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지은이가 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회장은 딸의 실망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조 여사가 김 여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거였습니다. 지은이가 피에르와 함께 프랑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김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 여사가 급히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를 불렀어요. 지은아, 내가 정말 프랑스로 떠날 거라는 게 사실이야? 네, 엄마. 저는 피에르와 함께 프랑스에서 살 거예요. 지은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김 여사가 기절할 것 같았어요. 당장 박 회장과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지은이가 정말 외국으로 떠날 생각이래요. 김 여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박 회장은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미쳤니?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집안을 버리고 떠날 생각을 어떻게 해? 오빠들은 처음부터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지은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박 회장이 딸에게 다가갔어요. 지은아,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이야기해보자. 아빠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박 회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결국은 저보다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의 말에 박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딸을 이렇게까지 실망시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도 이 상황을 걱정했어요. 회장님, 지은이 양을 붙잡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 번 떠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딸을 붙잡고 싶은 마음과 가족들의 반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지은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피에르와 함께 프랑스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지은이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어요. 지은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가는 거야? 민호가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어요. 네, 오빠.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박 회장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지은이는 출국 수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은아, 박 회장이 딸을 부르며 뛰어왔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가요. 행복하게 사세요. 지은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박 회장은 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후회스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최 비서가 박 회장 곁에 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지은이 양은 분명히 연락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화도 풀릴 테니까요. 하지만 박 회장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는 피에르와 함께 프랑스로 떠났어요. 처음 몇 달간은 가끔 안부 전화가 왔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년 후부터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박 회장은 딸이 떠난 후 더욱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일로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지은이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내가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며 자책했어요. 민호와 민수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관심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 회장은 지은이가 떠난 후 더욱 차가워졌어요. 1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지은이는 프랑스에서 피에르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한국과 프랑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지은이가 떠난 충격을 일로 달래며 회사를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대한건설은 이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최 비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안타까웠습니다. 회장님, 건강도 생각하시고 좀 쉬시면 안 될까요? 최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을 안 하면 딸 생각만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박 회장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매년 지은이의 생일이 되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축하하곤 했어요. 우리 지은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비서는 몰래 지은이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시켜서 프랑스에 있는 지은이의 소식을 알아보곤 했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양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엄마가 되었구나.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회사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만큼의 열정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요받아서 한 일이라 진정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민호는 30세에 재벌가 딸과 결혼했어요. 박 회장이 정해준 결혼이었습니다. 민호야, 이 집안과 결혼하면 우리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야. 박 회장이 아들을 설득했어요. 민호는 별다른 반대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아내는 시댁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어요. 특히 김 여사가 까다롭게 굴어서 힘들어했습니다. 며느리가 된 후에도 자유롭게 살 수 없었거든요. 민호도 그런 아내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민수는 변호사가 되어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로펌을 차리고 싶어요. 민수가 박 회장에게 말했어요. 안 된다. 너는 우리 회사 법무팀을 맡아야 해. 박 회장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결국 민수도 회사에 들어와 법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지은이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민수도 35세에 결혼했는데 역시 박 회장이 소개한 여성이었어요. 판사 출신의 능력 있는 여성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사랑이라기보다 조건에 맞는 결혼이었습니다. 두 형제 모두 결혼 후 자녀를 낳았어요. 민호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 민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손주들을 예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은이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지은이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에르와 함께 파리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피에르는 작은 갤러리를 운영했고 지은이는 미술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었어요. 지은아, 오늘 내 그림이 또 팔렸어. 피에르가 기쁘게 말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딸 소피아와 아들 루카를 낳고 행복한 엄마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할 줄 알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야. 지은이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명절 때면 지은이는 더욱 가족이 그리워졌어요. 피에르가 그런 지은이를 위로했습니다. 지은아, 내 가족들이 분명히 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야. 피에르가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최 비서는 계속해서 지은이의 소식을 박 회장에게 전해주었어요. 회장님, 지은이 양이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꽤 인정받고 있대요. 최 비서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화가가 되었구나. 박 회장이 기쁘면서도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딸의 성공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조 여사가 김 여사에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프랑스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래도 딸이니까 가끔 생각나시죠? 김 여사도 가끔은 지은이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
민호와 민수도 가끔 지은이 생각을 했어요. 지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민호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글쎄, 잘 살고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을 줄은 몰랐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쪽 모두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자존심과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할 계획이었어요. 2023년 어느 봄날 박 회장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한 원장은 박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주치의였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가? 박 회장이 평상시와 다른 한 원장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췌장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한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 남았나? 박 회장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요. 한 원장의 말에 박 회장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알겠네. 가족들에게는 내가 직접 말하겠어.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원장은 오랜 친구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회장님,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한 원장이 조언했습니다. 박 회장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불렀어요. 민호와 민수, 그리고 김 여사가 모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많이 아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박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민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김 여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울지 마. 나도 충분히 살았어. 다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지은이를 한 번 더 보지 못한다는 거야.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지은이 양에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의 말에 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만나지 못한 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죽기 전에 지은이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다음 날 박 회장이 최 비서에게 말했어요. 지은이 연락처를 알아봐 줄 수 있나? 최 비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박 회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프랑스와 한국의 시차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2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아, 아빠다. 박 회장이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어요. 아빠, 정말 아빠세요? 지은이도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많이 아프다. 한 번만 보러 올 수 없을까? 박 회장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아빠, 어디가 아프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겼어요. 지금까지 쌓인 서운함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암이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딸 얼굴을 보고 싶다. 박 회장의 솔직한 말에 지은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그럼 올 수 있겠니? 박 회장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가족들과 함께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피에르도 지은이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지은아, 가족과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만나야지. 피에르가 지은이를 격려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가 피에르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박 회장과 최 비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딸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빠, 지은이가 달려가 박 회장을 안았어요. 지은아, 많이 컸구나. 박 회장이 딸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이분들이 제 남편 피에르와 아이들이에요. 지은이가 가족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피아와 루카가 어색하지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컸구나. 박 회장이 아이들을 보며 기뻐했어요. 12년 만에 처음 보는 손자, 손녀였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를 보고 김 여사와 민호, 민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2년 동안 못 본 가족이니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지은아, 오래간만이야.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어요. 한 원장이 박 회장을 진료하러 집에 왔을 때 말했어요. 회장님, 가족이 모이니까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이제야 진짜 약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한 원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 회장은 남은 시간 동안 지은이와 손주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손주들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12년간 못해준 할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박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 회장이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유언장을 써야겠다. 박 회장이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어요. 아버지, 아직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호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일 변호사가 집으로 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박 회장이 유언장을 발표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큰아들 민호와 둘째 아들 민수가 8대2로 나누어 가진다. 박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호와 민수는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다음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단 막내딸 지은이에게는 내가 기르던 앵무새 까치만을 남긴다. 박 회장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지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앵무새 한 마리만요? 가족들도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야. 박 회장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변호사도 이런 유언장은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상처받았어요. 12년 만에 돌아왔는데 앵무새 한 마리만 준다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아빠,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호와 민수는 표면적으로는 지은이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봐.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민호가 말했어요. 그런데 까치는 어떤 앵무새일까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아프리칸 그레이라는 종이야. 정말 똑똑한 새야. 박 회장이 설명했어요. 5년 전부터 기르기 시작했는데 사람 말을 정말 잘 따라해. 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까치는 거실 한쪽에 있는 큰 새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회색빛 깃털에 빨간 꼬리를 가진 중간 크기의 앵무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까치예요. 까치가 지은이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 정말 말을 잘하네요. 지은이가 신기해하며 까치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어디 가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까치가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박 회장은 까치를 정말 아꼈어요. 매일 대화를 나누고 좋은 먹이를 주었습니다. 까치야, 오늘도 건강하지? 박 회장이 까치에게 말을 걸면 까치도 대답했어요. 네, 건강해요. 지은이는 아버지의 유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앵무새만 물려주시는 걸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까치를 잘 돌볼게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지은이에게 한 말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박 회장이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업계에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은이도 아버지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유산 분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민호는 회사 지분 80%와 함께 부동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총 2,400억 원 규모의 엄청난 상속이었어요. 민수는 회사 지분 20%와 현금 자산을 상속받았어요. 총 600억 원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형제 모두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된 거죠. 반면 지은이는 정말로 앵무새 까치 한 마리만 받았어요. 변호사도 정말 이것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재확인할 정도였습니다. 네, 아버지 뜻이니까요. 지은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조 여사가 김 여사에게 말했어요. 역시 딸은 시집간 몸이라더니 박 회장님도 결국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셨네요. 김 여사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와 민수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혹시 지은이가 돌아와서 상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마음은 알겠어. 어차피 나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까치를 프랑스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검역 문제 때문에 당분간 한국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래서 박 회장의 집에 남아 있으면서 까치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지은이가 집에 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상속도 끝났으니까 빨리 프랑스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민수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껴했던 까치를 제대로 돌봐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까치는 정말 똑똑한 새였어요. 박 회장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 그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세요? 언제 오세요? 까치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이는 까치를 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아버지가 이 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까치야, 이제 내가 너를 돌봐줄게. 지은이가 까치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까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까치는 여전히 박 회장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까치만을 남겼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특별한 의미를 담으신 건 아닐까? 지은이가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아버지가 아꼈던 새를 자신이 돌봐주기를 원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최 비서도 가끔 와서 까치를 보며 박 회장을 그리워했어요. 회장님이 까치를 정말 아끼셨는데 지은이 양이 잘 돌봐주시니까 안심이에요. 최 비서가 말했어요.
그런데 까치의 행동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가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냥 앵무새가 하는 평범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속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지은이는 까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것이니 소중히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까치야, 오늘은 뭘 할까? 지은이가 까치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까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고 비밀번호. 까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금고 비밀번호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지은이 생일 0324. 까치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진짜 유언장. 서재 금고. 까치의 말에 지은이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말들은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까치가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지? 지은이가 혼잣말을 했어요. 앵무새는 보통 반복해서 들은 말만 하는데 까치가 이런 정보를 말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은이는 아버지의 서재로 갔어요. 서재를 자세히 살펴보니 책장 뒤에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책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까치가 말한 대로 자신의 생일 324를 입력해 보니 금고가 열렸어요. 지은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열리다니 까치가 한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진짜 유언장, 지은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더욱 놀랐어요. 진짜 유언장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본 것은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박 회장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은아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딸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까치가 제대로 일을 해낸 거구나. 아빠는 까치에게 5년 동안 매일 이 말들을 가르쳤단다. 언젠가 내가 이 비밀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지은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처음 발표한 유언장은 가짜야.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어. 하지만 아빠는 내가 스스로 이 진실을 찾아주기를 원했어. 그래서 까치를 내게 남긴 거야. 편지의 내용에 지은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년 내 생일에는 프랑스로 편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결국 보내지 못했어. 그 편지들도 이 금고에 있어. 지은이가 금고를 다시 살펴보니 정말로 12년간 쓰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빠가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썼는지 궁금하지? 그건 내가 정말로 아빠를 용서했는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편지를 읽으며 지은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편지 뒤에는 진짜 유언장이 있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막내딸 지은이가 상속받는다. 단 지은이가 오빠들과 화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만 유효하다. 지은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호와 민수에게는 각각 10억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지은이가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총 재산 3천억 중에서 2,980억을 지은이가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과 진정으로 화해했을 때만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12년간 자신을 그리워하며 매년 편지를 썼다는 것도
감동적이었어요. 최 비서가 집에 와서 지은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지은이 양 무슨 일이세요? 최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이는 최 비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드디어 찾으셨군요. 최 비서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최 비서님도 알고 계셨어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회장님이 5년 동안 매일 까치에게 그 말들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최 비서가 고백했어요. 회장님은 지은이 양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최 비서의 설명을 들으며 지은이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지은이는 민호와 민수를 불러서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오빠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은이가 오빠들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언장과 편지들을 보여주었어요. 뭐야, 이게?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하셨다고?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친필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오빠들, 저는 이 재산을 혼자 가질 생각이 없어요.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가져요. 지은이의 말에 민호와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건데.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그동안 너를 질투하고 시기했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지은아. 오빠로서 너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요. 지은이가 오빠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박씨 3남매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까치도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가족이 최고야. 회장님 기뻐하세요. 까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결국 세 남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가족애를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한국에서 교육받으며 할머니와 삼촌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피에르도 한국에서 갤러리를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김 여사도 지은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자. 김 여사가 며느리와 손녀, 손자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까치는 여전히 박 회장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행복해 보였어요. 회장님, 임무 완료. 까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마지막 선물인 까치 덕분에 가족들이 모두 화해할 수 있었거든요. 최 비서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했어요. 회장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셨어요. 최 비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렇게 박 회장의 깊은 사랑과 지혜로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앵무새 까치가 전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가족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